끼고. 자, 부산으로 가볼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네거티브로만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필요해. 검증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정치의 절반이 네거티브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선거의 성격이나 특성 또는 그 흐름상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이런 친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트릭으로 가야지. 우리 후보가 좋은 점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일단 김영춘 후보가 저번에도 한번 그때 인터뷰할 때도 느끼는 거고 시장감으로 그만한 분 없던데.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요. 정책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진중한 분이에요. 네. 흔히 하는 보통 우리 정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정책이 아니고 쓸데없는 아이디어 내는 공약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춘 후보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그다음에 부산에서의 엑스포, 그 인정 엑스포, 등록 엑스포죠. 등록 엑스포. 그다음에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이 흔히 하는 이제 경부선 철도가 있어요. 거기를 지하화하면서 부산시 자체를 대개혁하는 요 세 가지 프로젝트가 그대로 뭉쳐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랜드하고 깊이 있게 사고된 공약이에요. 네. 사실은 부산에서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산이 참 이렇게 경부선하고 약간 도로상의 어떤 정리가 안 된 듯한 구도심, 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또 네. 외지인들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사람으로서 부산을 가보면 그 약간 구도심에서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이번에 말씀하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부산이 6.25 때 유일하게 폭격을 맞지 않은 도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자연 발생적 도로와 그것을 주변으로 해서 주택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있기 그렇죠. 때문에 서울보다 차가 훨씬 많이 막혀요. 예, 예. 도로 사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언덕 위에 집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게 피난민들, 옛날 피난민들이지. 그러니까 다 산 갖고 올라가는 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0년대 초반까지 부산이 서울보다 소득이 높아요. 그 당시에 이제 섬유, 신발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밀려나면서부터 부산이 지금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 고령화율 압도적 1위예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젊은 도시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 있던 구도심을 재생을 해야 되고 재생하는데 핵심은 교통과 신성장 산업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항을 만들어 줘야 되는 이유가 과거에는 우리가 장치 산업 가지고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선박, 네. 뭐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런 네. 그 가전제품. 근데 이제는 고부가 산업을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24시간 물류 공항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젠가 토론에서 박형준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부산 경제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거죠. 70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걸 한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일에 오거돈 시장이 한 2, 3년 하고 경제가 망가지는 일은 사실 저는 없다고 일단 보고요. 그러니까 나는 김영춘 후보라고 무슨 뾰족한 답이 있겠어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을 가덕도 신공항이나 뭐니 해서 제2의 이제 웅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부산이나 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정권 교체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네. 그래야 그 정치인들이 생각이 바뀔 텐데 박형준 같은 사람이 시장으로 가면 이미 이 사람이 정치인에 있을 때부터 부산에 지금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기득권이 싸질러 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이 개발업자들 세력과의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 저희 TV 토론을 보니까 거기서 딱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혹하게 제시하는 수준이냐, 아니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으냐,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 워반루프 논쟁 보니까 너무 완전 이거 개그 수준이던데. 그러니까 네, 이번에 박형준 후보가 제시하는 어반루프 막 이렇게 하고 실현 가능성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의 회장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직접 하겠다 뭐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테슬라도 아니고 그 자회사도 본인이 또 나중에 자회사라고 했다가 테슬라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아무 관련도 없는 그냥 이른바 뭐자 그러죠? 그냥 약간 그 스타트업 기업의 CEO하고. 저도 사실 박영준 후보가 교수 출신이라서 뭘 좀 공부를 좀 된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너무 엉터리더라고요. 부산의 오세훈이죠. 더 하죠. 부산의 오세훈. 더 하죠.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오세훈이나 박형준의 토론을 잘 보면요. 디테일이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는 구렁이 담 넘듯 하는 토론 스타일이지 디테일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무슨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부산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방향이 없는 거죠.
진짜 박형준 후보가 말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타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사찰 문제도 국정원 사찰 문제도 아니 본인과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임태희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네. 그거는 수석한테 보고되고 정확하게 전달된다. 네, 그리고 수석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밑에서 음. 수석한테 예를 들면 홍보수석실 막내한테 갔다가 위로 쭉 보고되는 형식이 아니라 거기 문건에 보고자가 그러니까 피보고자가 홍보수석 이렇게 딱 찍혀 있고 정무수석 딱 찍혀 있으면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에게 다이렉트로 갔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직사회의 상식이죠. 정보라고 하는 것을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네. 친전 형식으로 최고 책임자한테 바로 딱 전달되는 게 정보고 실행기관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렇죠. 정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춘 후보를 몇 번 인터뷰를 해보고 내가 느낀 건데 사람이 진실돼요. 그러니까 그 김영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그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는 장면은 굉장히 전설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때는 되게 뭔가 패기 있어 보인다 그럴까? 최근에 제가 본 김영춘 후보는 좋게 말하면 사람이 너무 착하시대. 그렇죠. 근데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예. 완전히 캐릭터가 박형준하고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하게 이제 김영춘 후보 부인이 올라가면은 조강지처 나왔다고 노래 부르고 재미는 있더라고요. 2008년도에 김영춘 후보가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2008년도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고 2006년 말에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좀 인기가 떨어졌고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나도 그 당시에 이제 주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양심적으로 정치를 하신 분이죠. 그 박형준의 의혹들에 대해서 재밌게 하나 만들어 놓은 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박형준 자체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날마다 의혹 신선도 99% 해가지고 요즘 요 짤이 유행인데 서민이 아니라 미안하다. 우리 딸 꼭 80점 주의소. 이거 입시비리 이야기고요. 넘치는 가족에 시킨 건 맞지만 사찰은 안 했어. LCT 예술인 미안하다 재산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하고 서로 이렇게 어마어마 경쟁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순위를 매겼잖아요. 오세훈은 그래도 내곡동 건수 뭐 나머지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별게 다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네. 사실 좀 부끄러워요. 저런 사람이 정치한다는 거 자체가 부끄럽고 저도 사실은 지금 저한테도 이렇게 SNS로 엄청난 제보들이 오는데 저도 이제 확인을 못 하니까 이걸 어디 가서 말은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의 역대 정치인 중에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록 보유자가 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형준 후보가 최다 의혹 보유자. 예, 방송할 때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조국 전 장관 딸이 예를 들면 뭐 입시 관련해 가지고 인턴하는데 그 인턴 증명서가 발급될 정도로 열심히 한 거냐 아닌 거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도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의혹을 보면 직접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한테. 그래가지고 점수를 갖다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 또 조국 전 장관이 잠깐 이제 민정수석 그만두고 학교를 들어갔을 때 학교로 복직한 걸 갖고도 또 그렇게 좀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본인은 이번에 보니까 수업 계획까지 네, 수업까지 하겠다고 이제 강의 개설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까지도 폐강을 안 하다가 이현주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끝내고 본인이 이 국민의힘의 단독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야 폐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시험 절차까지 다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서울대 법대에서 그랬다면 진짜 어떻게 됐겠냐고. 난리 났죠. 네, 진짜 언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초대박살이 났을 겁니다. 아니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조국 장관이야 이 선출직 정치인을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선출직 공직하면서 교수를 사직하지 않은 것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부분의 그 교수 출신 교수들도 한 재선 3선 정도가 되면은 네. 그때 보통 이제 학교 사표 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의혹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LCT 전망 좋은 두 개쯤. 노예할층에 위아래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아니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기 때문에 그 이영복 씨와의 어떤 특혜 커넥션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또 그 본인 배우자하고
본인 그 배우자의 그 자식 아들이죠. 아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실상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보여요. 주요 주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사이기도 하니까. 근데 거기서 28억 원어치 또 그 공공미술품을 공공미술품을 전부를 거기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둘 사이 커넥션이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둘 사이가 굉장히 긴밀한 커넥션이 있는데 거기에 저 아파트 아주 가장 그 전망 좋은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더해진 것이다.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파트 이제 우리 흔히 하는 프리미엄 피를 4,500만 받고 500하고 700을 준 그 두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그 사람과 LCT 그 이영복 회장하고 어떤 관계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는 게 이제 키맨이 되겠죠. 그 우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개소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저희가 보통 우연히 아래 2층을 그 참 네. 사는 재주가 참 탁월한 거네요. 뭐 주택법하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이제 미분양 물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20호 미만일 때는 이제 그 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이 분양 모집 절차를 안 해도 돼요. 추가로. 그러면 20개가 되기 전에 그걸 막 뺍니다. 또 추가 취소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시행사가 이른바 통장을 사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막 분양 신청을 넣은 다음에 청약통장. 네, 청약통장을 사서 막 분양 신청을 넣은 다음에 분양을 정식으로 또 받는 거예요. 받는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사에서 약간의 조작을 거쳐서 로얄층을 거기다가 배정을 합니다. 이른바 자기가 갖고 있는 분양 시행사가 차명통장으로 그렇죠. 차명통장으로 계좌로 아파트를 로얄층을 사서 그렇죠. 그걸 나중에 명의변경해서 다시 이른바 로비로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은요. 자기 부인 화랑에서 1년 동안 먹고 자고 있다면서 자기 소유권이 자기한테 생겼는데 왜 안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LCT가 예. 나왔어 이미. 네. 그리고 자기까지 소유까지 등기를 다 했어. 근데 본인은 부인 화랑에서 먹고 자고 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비워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고요. 아마 그 LCT의 어떤 휘발성이나 민감성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조심스럽게 네. 못 들어갔다. 네. 그때 이미 검찰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한참 또 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거기에 이제 검사장급들도 대량 뭐 이렇게 대부분 연루된 정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검사가 아마 그때 수사를 갖다가 네. 진두지휘했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영복 회장하고 일부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나는 뭐 현기현 정무수석, 하여튼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사람들 몇 명만 그 사부 처리되고 실제로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건도 없는 거예요. LCT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아파트 인허가를 해준 것부터가 의혹투성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 누구나 봤을 때 이거는 파생 상품들의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제 뻗어나가고 있고 LCT 의혹이 나오면은 부산 시민들은 다 그랬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형물 28억 미술품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특혜를 줬던 사람이 특혜 분양 명단에 보면 박형준이 없어요. 자기 측근 지금 선대본부장이 가는 사람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형준 자체가 소위 말하면 그 동네에서 셀럽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박형준 거였는데 쓰리쿠션으로 박형준한테 간 게 아니냐는 의심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사를 하게 되면 돈의 흐름 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형물 있잖아요. 그 공공미술품 관련된 것만 나왔어도 만약에 그게 여당이었으면 벌써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겠네. 네. 왜냐면 그게 딱 돈의 흐름을 잡기가 좋은 사건이에요. 원래 공모해야 되는 거죠? 공모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보통 시행사목, 그러니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거죠. 이제 시행사목과 시공사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뭐 분양 광고는 누구 몫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른바 모델하우스는 또 누구 몫으로 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을 막 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공공미술품 이런 것들은 다 시행사 몫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이른바 백머니를 받아가지고 로비 자금을 만드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특혜를 줘서 뭔가 그 인허가와 관련된 혜택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박형준이 이영복한테 뭔가를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막 밀어줘요? 그럼요. 이거 저도 제가 그 시행사 자문,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시행사 자문을 꽤 많이 해봐가지고 아는 부분인데 뭐 제가 말씀드리긴 되게 조심스럽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로비로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부산에 사촌 동생 살거든요. 우리 네. 작은아버지 아들.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 이거 하는 거 알고. 그 박형준이 그거 뭐라 그러더라. 그 표현 되게 좀 거칠게 쓰는 말이 있는데 그 뭐 멍쾌이라 그랬는데 그 혹시 그런 사투리 아세요? 살쾡이? 아니 살쾡이가 아니라 그때 알아먹었지. 얌생이? 아무튼 부산의 젊은층들 입장에서 보면 박형준에 대해서 꽤 많이 알더라고요. 맞죠. 팩트가 완전히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네. 뭘 그런 뭐 이응이응 치읓 같은 그런 표현을 저한테 쓰더라고. 저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주위에 있잖아요. 부산이 오히려 서울보다 더 민심이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지역은 민주당 지지한다는 말을 밖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밖으로 드러나고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를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박형준은 당선돼도 이거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아? 뭐 아니면 뭐 수사 끝나고 수사만 계속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네. 아 막행이. 막행이? 막행이라는 표현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한 잘 것 같은데. 형님, 그 박형준이 뭐 막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랬지. 부산에 가서 열심히 알려라. 그런 사람 되면 니들 부산 진짜 이상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전직 부산시장도 다 관련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호남식 시장부터 관련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서병수도 있다고 하고.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배덕광 의원이라고. 배덕강 네, 의원. 배덕광 의원이 원래 그 해운대구 구청장 출신입니다. 배덕강 의원 감옥 갔을 거예요. 감옥 갔죠. 감옥 갔어요. 뇌물 받은 걸로 감옥 갔어요. 그때 허가해 준 거에 관여했던 거죠. 그 구청장 출신이었잖아. 그러니까요. 구청장과 그 이후에 다시 의원으로 이어지면서 그 전체적으로 혜택을 이렇게 주는 걸로. 아, 그래서 그때 배덕공만 물러나고 나머지 사람들 쏙 빠졌다는 게 꽤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박형준이 굉장히 몸을 사렸다는 얘기네. 네. 그 LCT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안다는 게 그냥 해운대에서 도드라지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부산 전체에서 도드라지는 아파트예요. 부산 전체의 상징적인 이 하이라인 건물이에요. 그 세 채 건물 중에 하나는 호텔이라면서요. 네네. 그리고 두 개가 아파트라면서요. 네네. 박형준의 17층, 18층은 아마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쓰는 그런 건물일 거예요. 지금 보통의 그 일반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 하나 타고 여러 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버튼 누르면 바로 아래집 내려가고 올라가고 복층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그렇겠네. 거기 두 개를 뭐, 터가지고. 뭐 아마 그리고 이게 아마 거기가 무슨 경제자유구역인가요? 하여튼 뭐 아니, 경제자유구역은 아닐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건물에 최초로 지정됐다던데. 그래서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예, 센텀 지구라고 해서. 예,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너무 아파트가 비싸고 세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이 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풀어달라고 거기에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홍콩 사람들도 많이 살고요. 예. 사실은 실거주자의 한 20-30%가 외지인이에요. 주중에 불 꺼져 있어요. 그래서 불 꺼지는데 뭐냐면은 주말에 세컨하우스로 서울 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냥 별장처럼. 별장처럼. 전망 좋으니까. 바다 다 보이는데. 그래서 대마도 보이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물에,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은 땅 이제 일정 면적을 지정하잖아요. 건물에 딱 그 건물에 유일하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케이스랍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구청장이 했던 배덕강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의 부산의 유력자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다 관련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수사 다시 해야 되는데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계좌 같은 거 털어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특히 공공조형물, 그러니까 이 미술품, 이런 미술품하고 그 정말 그 저기 조경,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나무라든가 이런 조경 같은 것들은 이게 객관적 가격이 안 나와요. 이게 원래 얼마짜리다가 없어. 그러겠네. 예술품 뭐 예, 이런 예. 거. 뭐 그냥 이걸 뭐 10억이라 그러면 10억인 거예요. 그냥 뭐 원가 1,000만 원 들어갔어도 그건 10억이라 그러면 10억인 거예요. 그렇지? 이럴 수 있는데 형님 이거 저 화랑 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28억 지원할 테니까 그 돈으로 이 아파트 사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이 그림하고 조형물들이 세금이 또 얼마 안 나와요. 뭐 수십억 대더라도 세금 10% 이렇게밖에 안 돼요. 13% 이렇게밖에 안 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부유층들이 이 미술품들이라든가 이 골동품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네.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찰 문제도 사실 우리가 너무 LCD에 꽂혀가지고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사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찰은 이거 우리 국정원 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과거 거 다 조사해버리면 그냥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는데. 그거는 공식 문서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걸 요청한 사람 예. 그 박형준이라고 딱 찍혀 있는데 그거를 네. 어떻게 못 한다는 게 근데 거기서도 문건을 보면 실제로 어떤 변호사들이 막 이런 걸 그러니까 4대강 문제를 삼으니까
그 사람의 지인 누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지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지워져 있어서 그 사람하고 가깝다고 하니까 거기를 팔아.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을 공격하면 여기 약한 고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지시자가 되잖아요. 국정원 위에 청와대가 있는 거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그럼요. 비리 캐내 그러면서 실제로 정반대로 자기랑 잘해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호를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한나라당이잖아요. 한나라당의 친박계 의원들, 친박계 당직자들도 다 본인들이 사찰 당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인 같은 그 당내까지. 남경필 의원, 남경필, 정두원 네. 이런 분들 다 그렇죠. 본인들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박형준 같은 사람이 부산시장 되면 진짜 제2의 이명박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특별법 만들어 주라. 우리가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공개가 어려우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거의 뭐 좋다 뭐 김대중 뭐 그 전에 역사적으로 한번 털고 넘어가요. 다 좋으니까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어주면 그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적극 응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 전까지는 뭐 그러면은 DJ 것도 넣고 다 넣자. 뭐 노무현 것도 노무현 정부 때도 넣고 다 넣자 그러더니 그래 다 넣자. 다 넣어도 돼요. 네, 다 넣어도 돼요. 넣자. 그랬더니 또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 저도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당시 아주 상당한 고위층한테 들은 이야기였는데 정권 초에 그때 그 전에 했던 관행들이 있었던 걸 없앴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선거를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서울, 부산을 다 가져가게 되면 오세훈이나 박형준에 대한 사실상 수사는 물 건너갑니다. 그 상태로 그냥 의혹을 갖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난리치는 언론들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비판이 너무 심각해서 이 사람들이 당선됐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할 것이고 면죄부를 줘버리죠. 이 사람들 완전 면죄부를 줄 것이고 줘버리죠. 네. 이 사람들은 또 그 다음 재선 서울시장이나 뭐 사선이 되겠네요. 오세훈은 연임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고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앞에 언젠가 한번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부정부패 비리와 무능과 유능이냐 이 대립구조를 만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당에서라든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제기를 하고 후보는 포지티브한 유능해 보이는 공약을 한두 개를 분명히 지금 좀 정책 이슈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투표다. 투표다. 네. 그러니까 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런 방송을 오래 한 사람만의 촉인데 박영선 후보는 저는 일단 무조건 이긴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부산은 어떤 경우엔 한 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딱 몇 퍼센트 차이, 한 1, 2% 차이로 만약에 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선거는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정권이 내 거다. 그런 책임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간에 투표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100명 끌고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지켜내는 사실은 지금 서울 부산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싶고 만약에 두 지역을 다 민주당이 이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가는 거죠. 문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급등할 것이고 정권 교체 쉽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권 그렇죠. 연장. 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 이전에 박영선 후보와 저쪽 후보들 간의 경쟁력 조사하면 대부분이 박영선 후보가 이기게 나오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LH 사태가 그 단일화 이후에 터졌냐?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웬만큼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어스가 꼈어요. 뭔가 작전이 걸렸던 거야. 22, 23일 날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언론이 증폭하고 다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순간 이틀 상간에 여론조사 지지도가 20%로 차이 나버리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 방식이에요. 그럼. 네.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언론이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린데 또 때리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보도를 해놓고 여론조사를 들어가는데 LH 사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문재인 해놓고 정부의 부정적인 거 싹 집어넣고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우리 지지층들은 거기서 전화 끊어버려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내가 그래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진짜 여론조사 기관들 책임을 내가 묻게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 주말에도 가끔씩 여론조사 이렇게 기사가 포탈이 뜨잖아요. 아 얘네들 투표하지 말라는 거네. 이런 느낌이 그냥 확 오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그 지적 잘하는데 단체장들이라든가 대통령 놓고 그다음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악의적이고 정치 혐오시키는 여론조사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의 민주당 시장 후보가 시장이다. 정당 지지율이 저기 뭡니까 저쪽 국민의힘이 높아진다. 부산시장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낮게 나와요.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 잘 나오잖아요. 아무리 대충 해도 잘 나와요. 이 한국에서 이게 적용돼서는 안 되는 방식이에요. 예, 그 여론조사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를 혐오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번이 딱 그 시점입니다. 22일 날, 23일 날 돌아갔던 단일화 여론조사와 단일화 여론조사에 끼어서 후보 지지도를 물었던 것. 근데 그 여론조사가 잘 쓰일 때도 있긴 해요. 어떤 흐름상 악의적이지 않고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거. 남북관계가 엄청 좋아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만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론조사에 뭐가 끼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논란이 많아지는 상태에서는 여론조사 장난질을 엄청 하기 때문에 요 여론조사는 진짜 투표하지 말라는 거네. 그 느낌이 드는 정도가 우리들 눈에 보일 정도면은 굉장히 네네. 심각한 거거든요. 뭐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이제 우리 금토 사전 투표에 열심히 투표를 해주시고요. 지금 돌아가는 여론조사 꼭 좀 받아주십시오. 네. 여론조사 받아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현실입니다. 네. 네. 자 오세훈하고 박형준 이야기를 했더니 귀를 씻어야겠어요. 진짜 심각하잖아. 이런 사람들 정치하면 어떡해. 그러게요. 교도소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번 선거도 선거지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범죄에 가까운 사람들을 무슨 LH 같은 사태로 덮을 수 있다고?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난 못 믿겠어요, 솔직히. 민주당은 지금 속이 탈 거야. 그렇죠? 민주당 소속 두 분. 속이 타죠. 네. 뭐 저는 일반 당원이긴 한데 네. 당직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 속 타죠 지금. 속이 타죠. 한마디도 못 하죠. 어떤 불안불안한 심리 때문에. 뭐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네, 할 말은 해야죠. 당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네. 지켜드릴게요. 네. 네. 좀 뭐 하는 말로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거고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안 되면은 차선도 선택하는 거거든요. 상대적 게임이거든요. 네. 나라를 망친 세력과 그다음에 최근에 좀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한 세력 이렇게 봐주시면은 우리 잘할게요 관리 앞으로. 네. 그게 문제야. 이 얘기가 좀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진보 언론이나 진보 쪽에 소위 말하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뽑아줬더니 왜 이것밖에 못해 그거잖아요. 난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나라 민주 시민들이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박근혜 탄핵이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혁명을 끌어냈다면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평화적 혁명을 했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어요. 힘든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뭐 문 대통령이 개혁을 못하긴 한 것처럼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이 180석 갖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한쪽에서는 갈라치기 그렇게 들어온다고 180석이나 줬는데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무능 프레임으로 몰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까지도 시비를 걸어서 김학의 사건 출국 금지 사건을 그렇게 물타기 하고 사건을 뒤집어내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 기득권의 그러한 저항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김학이 나가서 봐요. 난리 났지. 나라 그러니까요. 뒤집어졌지. 그리고 그게 과연 진짜 국민의 뜻이냐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출국 금지가 위법하면 그건 행정소송으로 다툴 문제지. 그걸 가지고 그 위법한 게 무슨 그 직권남용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공무원이 적극 행정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학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이규현 네, 검사. 이규영 검사예요. 의인입니다. 의인. 네. 의인 국회에서 민주당이 불러서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표창장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정치라는 것을 자꾸 절차와 법률적으로 자꾸 따지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익환수 같은 게 소급 입법이면 소급 입법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지 국회가 왜 판단합니까? 국회는 민심을 대의하는 곳이죠. 예. 자, 어쨌건 민주당이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첨예한 정치 이슈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통과시킨 법들은 엄청 많거든요. 180석 갖고. 이게 좀 우리가 봤을 때 뭐 검찰개혁, 뭐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게 안 만들어졌다고 화내실 건 아니고 시기라는 게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민주당 지금 최소한 모르긴 해도 서울시장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욕심이 아니고 조금만 노력하면 부산시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지켜보시자고요. 지켜내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막 이게 뱃속을 뭐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아직도 속이 미식거려서